지난 1월 말 얼어붙은 소양호 상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날의 주인공은 10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물고기 빙어. 빙어를 잡기 위해 사람들은 매서운 겨울 추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겨울은 야생동물에겐 더욱 혹독한 계절이다. 그러나 겨울 추위를 비웃듯 얼어붙은 호수 밑을 활보하는 물고기가 바로 빙어다. 작은 빙어는 어떻게 겨울 호수의 주인이 됐을까? 친숙하기에 무관심했던 빙어. 빙어에겐 80년을 간직해온 비밀이 숨겨져 있다.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만들어진 1608헥타르의 국내 최대 인공호수 소양호. 면적과 저수량에서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소양호는 그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어류의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붕어, 송어, 쏘가리 등 소양호에서 발견되고 있는 담수어는 모두 50여 종.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호수가 만들어진 지난 30년간 소양호는 인접해 있는 강원도 춘천시와 양구, 인제군의 주민들에겐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하지만 겨울이 가까워지면 어민들의 그물 사정은 달라진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11월 초, 이틀 만에 올리는 그물은 묵직해져 있다.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엔 단 한 종의 물고기만이 그물을 채운다. 은백색의 빙어다. 겨울 찬바람과 함께 빙어만이 어민들의 소두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빙어만이 출현하는 겨울 호수의 속사정은 어떨까? 수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물고기를 찾기는 쉽지 않아졌다. 바위 틈에서 보호색을 띤 채 붙어있는 꺽지 한 마리가 꼼짝을 안 한다. 수온이 떨어지자 움직임을 최대한 줄인 채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 육식어종 쏘가리. 쏘가리 역시 낮은 수온으로 먹잇감이 줄어들자 겨울잠에 들어갔다. 평소엔 상당히 신경질적인 메기도 움직임이 둔해졌고 온순한 성격의 참매자도 바위 틈에서 꼼짝없이 겨울을 난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동면에 들어간 소양호. 자갈이 많은 상류에 활발히 움직이는 물고기가 있다. 빙어다. 바위 틈과 모래바닥에서 잠이 든 물고기와는 달리 빙어는 호수면 가까이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빙어만이 잠든 호수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빙어는 이렇게 육식어종이 겨울잠에 빠져있는 시기에 활동함으로써 천적을 피하고 있다. 11월 초 상류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빙어는 중순 이후 하류까지 소양호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겨울이 되기 전 빙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수온이 낮은 겨울철, 냉수성 어종인 빙어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은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나 수온이 높은 여름철이 되면 빙어는 호수 하층부로 이동한다. 햇볕이 닿지 않는 호수 하층부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기 때문이다. 어민들에게 빙어는 겨울철 중요한 어족 자원이지만 그렇다고 빙어가 매번 풍부하게 잡히는 것은 아니다. 아, 빙어는 없습니까? 네. 모래무지 이런 거. 더 많은 빙어를 잡기 위해 어민들 사이에선 빙어의 독특한 습성이 수십 년간 입을 통해 내려오고 있다. 이 겨울철에 또 특히나 빙어 같은 경우는 보름에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그 전서부터 고기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말씀 들어보면은. 그리고 제가 또 잡아 보니까 해마다 그 금음때는 빙어가 잘 안 나오고 보름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간격에 빙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보름달이 뜨고 밤에 화나면 빙어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서 활동한다. 네, 활동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잡히는 경우인데 보름달이 안 떠도 하여간 보름을 전후해서 또 많이 잡혀요. 보름달에 뜨면 더 잘 잡히고 보름을 전후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2003년 음력 11월 보름. 과연 빙어는 어민들의 말처럼 활발한 활동을 할까? 비어있던 그물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같은 자리, 같은 기간 동안 다시 설치해 놓은 그물. 그전과 달리 그물엔 상당한 수의 빙어가 잡혔다. 빙어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는 증거다. 한 250, 300수 안팎돼요. 직접 빙어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어민들이 그물을 쳐놓은 곳은 빙어가 다니는 길목이기도 하다. 움직임이 적을 늦은 밤 시간이지만 빙어의 몸놀림은 주 활동 시간처럼 활발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보름을 전후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빙어의 습성을 이용해 어민들은 그물을 쳐왔던 것이다. 그물 속에서까지 움직임이 활발한 빙어. 빙어는 왜 보름을 전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까? 댐에 있는 물고기들은 조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살았던 고기이기 때문에 바다에 살았을 때 이동하기 위해서 보름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강으로 올라올 때 그 만조 시기를 이용했던 그 습성이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댐에서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한번 얻어진 본능은 그게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에 들어와서 댐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닷고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기 강원도 고성군 주강면에 있는 송지호. 1977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자연 환경이 보호되고 있는 호수다. 호수 둘레가 6.5km에 이르는 송지호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구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석호라는 데 있다. 바닷물이 섞여 있는 송지호의 어종은 민물호수인 소양호와는 다르다. 송지호에서 쉽게 발견되는 물고기 중 하나가 부성애로 잘 알려진 가시고기. 이곳의 가시고기는 연안에 서식하다 산란을 위해 올라온 큰 가시고기다. 산란 시기를 맞은 숭어도 연안에서 올라왔다. 석호는 가시고기와 숭어처럼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회유성 어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머무는 독특한 서식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바닷물이 섞여 있는 송지호에서 빙어가 발견됐다. 소양호에 서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의 빙어일까? 수면 가까이까지 물이 지어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는 은백색의 빙어. 11월 초에 보여지는 서식 형태나 모양에서 분명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한 소양호의 빙어와 같은 종이다. 자연 상태의 민물고기는 염분 농도가 높은 석호에선 서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민물 호수에 살고 있는 빙어가 석호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빙어는 원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민물고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바닷고기인데 회유성 어류입니다. 회유성 어류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바다와 민물을 오고 가는 건데, 빙어는 원래 바닷고기이고 알을 낳기 위해서 가을철에 또는 겨울철에 주로 어디로 올라오냐면 강가로 중에서 계곡에 올라옵니다. 계곡이 올라오는데 알은 3월에서 4월 정도 주로 많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지역에 나오고 있는 순수한 바닷고기이면서 회유를 위해서 민물에 올라오는 그런 고기입니다. 송지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속초항. 바다 낚시가 한창인 이곳에서도 빙어가 쉽게 발견된다. 저거 크다. 세 마리 찌개. 은근 떨어지고. 뭐뭐 잡으셨어요? 빙어하고. 빙어도 있어요? 네, 빙어 있잖아요. 빙어. 아, 이쪽 맑은 건 빙어고. 어디? 요 빙어. 아, 요런 거? 네, 요거 빙어. 바다에서 낚아올린 것은 빙어가 분명했다. 이 빙어는 1년 내내 잡히나요, 여기서? 아니, 지금서부터 뭐 12월 말 정도까지 뭐 잡히는 모양인데. 아, 이맘때쯤 잡힙니까? 예, 예. 그럼 이게 바다에서 이 청초 호수 쪽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빙어가? 그렇죠. 들어온 거죠, 바다에. 바다에서 들어온 겁니까? 예. 속초항 앞바다는 동해에서도 겨울철 난류성 어종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연안 중 하나다. 연안에 정말 빙어가 서식하고 있는지 멀지 않은 속초항 앞바다를 직접 들어가 봤다. 성어기를 맞은 넙치가 낯선 외부인의 접근에 재빨리 모래속을 파고든다. 의심 많은 참개도 몸을 숨긴다. 그 한 부분에 빙어가 자리하고 있다. 석호에 이어서 바다에도 빙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바다에 머물고 있는 빙어는 봄철 산란을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이때 낚시꾼이 던진 떡밥은 빙어에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산란을 위해 하천을 오르는 회유성 어종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양양 남대천. 가을 감이 붉게 익어가는 시기가 되면 조용하던 남대천은 일순간 물살을 거스르는 소리로 가득 찬다. 연어의 회귀가 시작된 것이다. 연어는 캄차카반도와 알래스카를 거쳐 3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남대천으로 되돌아왔다. 자유롭게 바다를 돌아다니던 연어는 산란을 위해 기억성 모천인 남대천으로 돌아온 것이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경이적인 기적을 연어는 매년 똑같이 일으키고 있다. 남대천을 다시 찾은 연어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다. 연어의 회귀는 이제 어족 자원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됐다.
기적 같은 연어의 회기도 요란한 축제도 단 며칠 만에 끝이 난다. 사람들이 떠난 남대천. 그러나 무관심 속에서 남대천은 또 하나의 회유성 물고기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겨울이 시작된 11월. 찬 물기를 헤치는 요란한 소리가 다시 한번 남대천에서 퍼진다. 이번엔 빙어다. 연어의 뒤를 이어 빙어 또한 회기를 시작했다. 민물고기로만 인식됐던 빙어가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회유성 어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연어가 비교적 하천 폭이 넓은 지역에서 산란을 하는 반면 빙어는 하천을 따라 좁고 험한 상류 계곡까지 거슬러 오른다. 산란 또한 회기와 함께 곧바로 이뤄지는 연어와 달리 빙어는 봄까지 하천을 오가며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남대천 하구. 이곳에선 매달 한 차례씩 어류 생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남대천. 수온은 어느덧 7도까지 떨어졌다. 발견되는 물고기의 종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요거는 뱅어가 아니고 여기 뱅어네. 은백색의 빙어. 빙어는 이 시기 남대천에서 빠지지 않고 발견되는 물고기다. 매해 겨울과 함께 빙어는 바다에서 남대천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그 남대천에 대해서 그 4월서부터 10월 달까지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4월 달에 바로 이 지점에서 빙어가 잡혔고요. 또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 지점에서 빙어를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보면은 빙어가 좀 올라오는 시기가 될 수 있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서식하고 있는 빙어. 그렇다면 빙어의 환경 적응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수온에 따른 빙어의 반응을 실험해봤다. 건강한 빙어를 넣고 수족관의 수온을 1도와 10도, 그리고 20도 세 분류로 나누었다. 수온에 따라 빙어의 움직임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물이 얼기 직전인 1도에서 움직임을 줄인 채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빙어는 10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20도에서 빙어는 호흡이 빨라졌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한 모습이다. 실험 58분 후 수온이 20도인 수족관에서 서서히 빙어가 죽어가기 시작했다. 1시간 30분. 모든 빙어가 20도를 견디지 못했다. 쉽게 안 올라올게요. 약간 좀 물량이 많아서. 그러면 민물에 서식하는 빙어는 높은 염분 농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중에 또 물 더 넣어야 돼. 이것을 수족관의 염분 농도를 30 ppt에 가깝게 맞추고 민물에 서식하던 빙어를 곧바로 넣었다. 지금 힘들어서 지금 얘들 이게 지금 30 ppt는 현재 동해에서 측정되는 염분 농도 수준이다. 30 ppt 이거 뭐 바로 바닷물보다 더 지금 더 갑작스런 염분 증가에 잠시 동요를 하던 빙어는 곧 안정을 되찾는다. 다른 물고기는 어떨지 빙어와 크기가 비슷한 갈견이를 수족관에 함께 넣어봤다. 갈견이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표적인 민물 어종 중 하나다. 갈견이를 넣은 지 26분 후 가쁜 숨을 쉬며 갈견이가 떠올랐다.
민물고기와는 다른 빙어의 독특한 환경 적응 능력이 확인된 셈이다. 완전히 민물에서 바닷물을 넣었을 때도 지금 30분 이상 지났는데도 한 마리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닷물에 적응을 할 수 있고 바닷물에서 민물에 바로 올라와도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효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빙하 민물고기라든가 이런 생각은 실제적으로 빙어의 어떤 이 자연 생태계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잘못 알려진 그런 상식인 겁니다. 1월 22일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급감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소양호 상류에서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인 소양호. 그 속의 생태는 어떨까? 얼음과 쌓인 눈으로 햇볕이 차단된 호수는 한낮에도 저녁 무렵의 광도를 나타낸다. 아침, 저녁 먹이 활동을 하는 빙어에겐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외부 세계와 차단시킨 얼음은 철새의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 철새의 침입도, 동면에 들어간 육식어종의 공격 걱정도 없는 호수. 얼음이 온 겨울 호수는 빙어에겐 낙원인 셈이다. 이렇게 얼음과 함께 활발히 움직이는 습성으로 빙어라는 이름도 얻었다. 일반적으로 빙어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빙어의 몸은 은백색을 띠는 반투명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다른 종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빙어는 피라미와 비슷하나 훨씬 더 날씬하고 옆구리엔 연흑색의 세로줄이 있다. 무엇보다 빙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 사이에 기름 지느러미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빙하시대 냉수성 어종이라는 표식이다. 생태계의 빈 공간을 차지한 빙어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인간이다. 지난 1월 30일 강원도 인제군. 사흘간의 빙어 축제에 62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호수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젖어 있는 사이 호수 아래엔 또 하나의 생과 사의 갈림길이 놓인다. 얼음 구멍 사이로 내려온 낚시 미끼에 빙어들이 몰려들었다. 식욕이 왕성한 빙어들이 앞다투어 미끼를 건드려 본다. 결국 낚시에 걸려든 빙어. 이 작은 손맛을 느끼기 위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특히 빙어는 담백한 맛과 깨끗하다는 인식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산채로 먹는 것이 또 다른 재미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재미와 겨울철 별미로 최근 빙어 판매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 해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양강댐. 적막한 겨울 호수를 찾아 이곳에 온 관광객들은 겨울 호수를 상징하는 작은 물고기 앞에서 발길을 멈춰선다. 한 해 소양호에서 잡히는 빙어 어획량은 140여 톤. 전국적으로 수백 톤의 빙어가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니 꼭 처방 못 놀겠네 이거. 이게 막 더 살아가지고. 회유성 바다어종인 빙어는 민물 호수에서 새로운 어족 자원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됐어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빙어는 어떻게 내륙 깊은 호수에 살게 됐을까? 민물 호수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빙어의 서식이 확인된 충북 제천의 의림지. 만수 면적이 1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의림지는 그 조성 연대가 신라 진흥왕 때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선 오래전부터 빙어를 투명하다 해서 빌공자를 써서 공어라 부르고 있다. 지금도 빙어 낚시로 유명한 의림지. 그러나 이곳에 빙어가 서식하기 시작한 것은 80년 전, 1925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다. 그 빙어를 요 자리에 넣습니까? 예, 이 부근에다 넣죠. 그때 그 상황을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좀 자세하게. 예, 그 노인들한테 들은 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나무 상자가 한 두 자반 정도 되는 거 거기다가 고기 알이라는 서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나무 끈을 매서 그 통을 이제 던져 넣었는데 그게 이제 공어 알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이게. 그 이후로 그럼 어떻게? 그 이후로는 계속 자연 부화가 되니까요 저기에서. 그래서 많이 서식이 됐죠 여기. 그 다음부터 이제 빙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해부터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계속 산란을 자연스럽게 된 거죠 이게. 섬진강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옥종어 역시 의림지와 비슷한 시기 1925년 함경남도 용흥강에서 빙어알을 채란해 이식한 곳이다. 무엇보다 옥종어는 최초로 빙어업이 이루어진 곳이다. 초기엔 소량이 훈제용으로 일본에 수출됐지만 차츰 국내 수요가 늘면서 어획량도 증가했다. 옛날에는 빙어로 상당 많은 소득을 올렸죠. 허가 나온 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양식회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200~300kg씩 하루 했어요. 그런 소득을 올렸죠. 그러나 수요가 늘면서 어민들은 더 많은 어획량을 필요로 했다. 결국 전국 어느 곳이 먼저랄 것도 없이 봄철 빙어 산란기가 되면 부화율이 낮은 자연 산란을 대신해 인공적인 빙어 채란이 이루어졌다. 더 쉽고 더 많은 양을 얻기 위해 인간들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빙어를 호수에 가뒀고 자연스러운 생태의 순환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인간의 계획은 빙어의 환경 적응 능력으로 대부분 성공했다. 이후 겨울철 중요한 소득원이 된 빙어는 일순간 전국 각지로 이식이 확산됐고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2월) 초 막바지 겨울 추위가 몰아쳤다. 야생 동식물에겐 마지막 고통의 시기. 자연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숨을 고르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철새들에게 중요하다. 곧 시베리아로 떠나야 할 고니가 부지런히 수초 뿌리를 찾는다. 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 철새들에게 2월은 충분히 영양분을 축적해야 하는 때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또 다른 석호 화진포호. 지난 1998년 9월 지방기념물 보호와 환경 보존을 이유로 일체의 어업이 금지된 호수다. 5년 동안 화진포호는 바다와 민물을 이어주며 자연 상태 그대로의 순환이 이루어져 왔다. 어류 생태 조사를 위해 이곳에 다시 5년 만에 그물을 쳤다.
인간의 간섭이 닿지 않은 자연 상태의 호수. 이곳의 빙어 상태는 어떨까? 다음 날 기온이 떨어지면서 밤사이 호수가 얼었다. 화진포호는 2.3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작은 호수지만 어업이 금지되기 전에는 활발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겨울철 단 하룻밤 사이에 그물이 차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나, 둘. 화진포호의 풍부한 어류는 눈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결과일 것이다. 예, 빙어 있으니까 황어를 카운터에서 좀 살려주세요. 석호의 특성상 그물을 채운 물고기는 대부분이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회유성 어종이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3월 산란기를 앞두고 화진포로 올라온 빙어. 빙어도 발견됐다. 그런데 소양화는 크기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난다. 빙어가 지금 여기 상당히 지금 소양어에 비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빙어들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같은 경우는 한 3년생 이상 되는 것들이고, 이건 예, 그리고 이건 보통 3년생을 보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정도 사이즈가 있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들이 타입이 또 여기 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정도 타입은 작년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1년 내지 1년이고 이것도 한 2년 정도 되는 큰 거고, 이건 한 3년 큰 거 이상 큰 걸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은 빙어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년생이 아니라 한 다년생, 2년 내지 이상 3년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빙어가 여러 해를 살 수 있는 화진포호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화진포호의 환경 조건은 용존산소 9.3%, 수온 1.1도, 염분 농도는 민물에 가까웠다. 산란기를 앞둔 빙어에겐 더 없는 서식 환경이다. 산소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9.38쯤 되는데 지금 겨울로 볼 때는 아주 호조건이죠. 아직은 전혀 다른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수질에 의해서 빙어가 살거나 못 살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제한 요소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고 아직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문제가 될 때 다른 지역도 못 사는 때는 어떤 경우냐면 뭐 만약에 그 pH가 뭐 산성이 다른데 공단에서 물이 들어와서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 막 물이 더러워져서 그 용존산소가 5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살기 어려워지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이 환경이다. 2월은 산란기를 앞둔 빙어가 가장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다. 이때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산란 후에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암컷 빙어의 배엔 알이 꽉 차 있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됐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럼 화진포호 빙어가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먹은 것은 무엇일까? 빙어의 소화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했다. 일반적으로 빙어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과는 의외로 나타났다. 동물성 플랑크톤인 요강류. 하지만 플랑크톤 외에도 수풀에 서식하는 물벼룩, 모래나 진흙을 좋아하는 새우와 모기 유충까지 빙어는 다양한 수생곤충을 먹이로 삼고 있었다. 빙어의 왕성한 식욕과 화진포호의 풍부한 먹이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성곤충들, 그러니까 모기유충이라든지 엽새우라든지 그리고 실제 새우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는 걸로 볼 때 그 알려진 것과 똑같이 동물성인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플랑크톤만 먹는 게 아니라 수소곤충까지 좀 살아있는 곤충들은 널리 먹는 걸로 보입니다. 수온이 낮은 소양호의 경우 빙어의 산란은 화진포호에 비해 통상 2주일 정도 늦다. 그래도 2월은 소양호 빙어에게도
산란을 앞두고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임에 틀림없다. 한 해 140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빙어 생산지 소양호. 지난 30년간 빙어는 겨울 소양호를 대표하는 어종이자 어민들의 자원이었다. 그런데 올겨울 소양호 빙어에게서 알 수 없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유독 빙어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다. 제가 어부생활 한 7, 8년 정도 됐는데요. 딴에는 좀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이제 조금씩 차이점은 해마다 조금씩 있는데 올해는 유독 가장 작은 빙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군 쪽이랑 물어보니까 저희 담당하신 수산계 쪽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아직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산란을 앞둔 소양호 빙어의 크기는 불과 5.3cm. 내륙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크기다. 유독 빙어의 크기가 작아진 것에 대해 어민들은 소양호 상류의 도로 공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국도 확장 사업 공사다. 지난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소양호의 수질 오염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장 주변에는 토사가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상류에서 흘러든 공사장의 토사가 곧바로 소양호에 유입되면서 빙어의 성장을 방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식 환경이 달라진 소양호에서 빙어의 먹이 활동은 어땠을까? 산란을 앞둔 소양호의 빙어 역시 어느 때보다 활발한 먹이 활동을 벌였을 것이다. 소양호 빙어의 내장은 텅 비었다. 절개부 상태로 봐서는 이 정도면 일주일 이상 굶은 걸로 판단되어지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양호는 가두리 양어장이 있어서 많은 영양물질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입되는 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실제 소양호 주변에 있는 강들이 지금 많은 공사, 도로공사, 다리공사를 하면서 영양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흙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들은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사는 빙어들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영향 때문에 빙어의 크기가 작아졌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과연 소양호 빙어의 이상 징후는 단지 먹이 부족만이 원인이었을까?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각 지역의 호수에 서식하는 빙어의 DNA를 분석, 비교해 보기로 했다. 분석은 민물호수인 소양호, 춘천호, 의림지, 대청호, 그리고 석호인 화진포호와 송지호 빙어를 대상으로 했다. DNA는 생물의 유전적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DNA를 분석한다는 것은 생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실험이다. 무엇보다 이번 DNA 분석은 바다 빙어와 민물 호수 빙어의 차이점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생활한 바다 빙어와 80년간 인간에 의해 민물 호수에서 고립돼 살아온 호수 빙어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유전적 다양성에서 각 호수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26.6%를 나타낸 소양호 빙어는 심각했다. 대체적으로 민물 호수에 갇힌 빙어가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인공 산란이 문제였다. 한 쌍에서 많은 알을 체란해 수정란을 방류하고 이것이 매년 반복됨으로써 근친교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소양호의 이상 징후는 계속되는 근친교배의 부작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유전적 열성화가 결국 멸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진포 집단은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큰 집단이고요. 그리고 소양호 집단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유전적 유사도가 거의 0.9 정도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소양호 빙어의 유전 자원,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다양성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화진포라든지 아니면 송주호라든지 자연 하천에 있는 자연 집단을 인위적으로 자원을 첨가해서 다양성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적 38.9제곱킬로미터의 강원도 화천군 8호호. 8호호 역시 1944년 화천댐이 북한강을 막으면서 조성된 인공호수다. 민물호수에 갇힌 빙어의 위기는 단지 소양호 빙어처럼 유전적 열성화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8호호는 의림지 옥정호에 이어 빙어가 이식된 호수이기도 하다. 이후 지난 60년간 8호호는 담수어가 풍부한 호수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8호호는 옛 명성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그물. 불과 3년 전만 해도 빙어는 겨울철 8호 어민들의 그물을 가득 메웠던 유일한 물고기였다. 그러나 요즘 그물을 걷는 어민들의 손놀림은 그리 밝지가 않다. 일주일 만에 그물을 걷었지만 역시 어민들에겐 실망스러운 어획량이다. 빙어 양이 어떻습니까? 아주 없는 거죠, 뭐. 그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 100분의 한 지금 현재 있는 게 100분의 한 3. 100분의 3이요? 예. 갑자기 줄어든 빙어. 게다가 8호호 빙어에서도 소양호와 같은 열성화가 발견되고 있다. 왜 빙어는 60년 동안 살아온 8호호를 떠난 것일까? (8호호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1월 북한 금강산 댐의 붕괴 징후가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8호호 상류에 위치한 평화의 댐 중측 공사를 강행했고 보완책으로 8호호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여름 수위가 낮아진 8호호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8호호를) 오가던 어선은 물길을 잃어버린 채 산 중턱에 걸터앉은 기이한 모습이 됐다. 수초가 자라던 자리는 물이 빠지면서 어느 틈엔가 육지 식물이 점령을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호수의 물고기들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고기들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는 풀에, 돌에 그런 데서 산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고 저희가 버리니까 버리다가 산란을 하면은 알을 다 죽으니까 고기들이 더 잘 알고 근데는 산란은 잘 안 해요. 8호호의 급격한 수위 변화는 불안정한 퇴수로 주변의 토사가 호수로 유입되는 악영향을 낳았다.
물이 빠지고 토사가 유입된 파로호의 속사정은 어떨까? 다양한 바위와 자갈, 그리고 고운 모래가 펼쳐져 있던 파로호 바닥은 이미 두터운 뻘로 덮인 지 오래다. 붕어와 같이 수초나 자갈에 산란을 하는 물고기에게 뻘은 최악의 산란 환경이다. 뻘은 수초지대도 뒤덮었다. 뻘은 천적에게 노출돼 있고 물고기가 알을 낳았다 해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화가 힘들다. 이를 알고 붕어는 스스로 산란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물고기가 종족 번식의 본능을 포기한 호수. 파로호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파로호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호수의 상류는 초라한 개천으로 변해버렸다. 상류 계곡에서 산란하는 빙어에게도 파로호의 낮은 수위는 힘든 환경이다. 산란장까지 이어졌던 물길은 끊어졌다. 남아있다고 해도 빙어가 오르기엔 너무나 길고 험난하다. 빙어의 산란 환경 또한 파괴된 것이다. 빙어는 여름철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깊은 저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오는 물을 빼면서 그 저층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파라오에 있는 어미 자체가 생존하기가 어렵게 됐고, 그 이후에 물을 넣었지만 위에 공사가 계속되면서 계속 흙탕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먹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공사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 산란할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그리고 이들이 겨울 여름철 동안에 지낼 수 있는 장소도 안 됐고, 이런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라오 빙어는 지금 상태에서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려면 파라오가 공사가 끝난 뒤에 안정되고 몇 년 동안 방류를 한다든지 어미를 좀 보충을 하면서 지켜보아야만이 그 지역이 빙어가 늘어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 파라오 바닥에 죽은 빙어떼가 발견됐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햇볕이 닿지 않던 호수 심층부의 수온이 올라간 것이다. 여름철 심층부에 서식하던 빙어에겐 치명적인 일이었다. 인간에 의해 바다를 떠나 호수에 갇힌 빙어. 그러나 빙어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다시 버림을 당했다.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빙어. 10cm의 작은 물고기 빙어는 끝내 잃어버린 바다를 그리워하며 민물고기의 생으로 짧은 삶을 마감한다. (2월) 말 화진포호에 완연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따뜻해진 햇살에 겨울에 움츠렸던 새눈도 모습을 드러냈다. 화진포호의 봄 소식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호수 하구에서부터 전해져 온다. 물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눈치 빠른 갈매기가 어느새 하구를 찾았다. 질세라 외가리도 갈매기의 뒤를 이었다. 하구를 배회하던 외가리가 갑자기 먹이 사냥을 시작하자 갈매기들도 일시에 먹이 쟁탈에 나섰다. 물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작은 물고기들이 바다와 이어진 물길을 세차게 거슬러 오른다. 빙어다. 겨우내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환경 적응을 마친 빙어들이
2월 말 봄 기운이 돌자 산란을 위해 화진포호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빙어의 최종 목표는 화진포호가 아니다. 빙어가 찾는 곳은 호수로 이어진 작은 하천. 빙어의 산란 장소는 모래나 작은 자갈이 깔린 하천 바닥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을 때까지 빙어의 세찬 물질은 멈추지 않는다. 빙어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센 물살과 험난한 물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드디어 수심 20cm 안팎의 고운 모래와 자갈이 깔린 적당한 산란 장소를 찾았다. 그러나 산란 장소에 도착했다고 곧바로 산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도착한 빙어는 모두가 수컷. 암컷이 도착하기 전 수컷들 사이에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일어난다. 긴 여행을 마친 수컷 빙어에겐 또다시 긴 기다림이 이어진다. 짧은 저녁 해가 지는 화진포호. 빙어가 수면 위까지 튀어 올라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암컷이다. 수컷이 산란 장소로 향하는 동안 암컷은 호수나 하천의 하류역에서 민물에 대한 마지막 적응 시간을 갖는다. 큰 대사를 앞둔 일종의 숨 고르기이자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다. (2004년 2월의) 마지막 날. 어둠이 깔리고 비로소 암컷의 이동이 시작된다. 알을 간직하고 있는 암컷은 수컷에 비해 조심성이 많다. 그래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천적인 새가 잠이 든 밤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드디어 암컷도 산란 장소에 도착했다. 산란은 암컷에 대한 수컷의 추적으로 시작된다. 암컷이 모래를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돌진하면서 산란을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수컷이 일제히 모여 방정을 한다. 1회 산란은 짧은 순간 끝난다. 하지만 암컷은 하룻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알을 낳고 수컷 또한 장시간을 머물며 방정을 한다. 암컷은 알을 모두 낳으면 곧바로 돌아가지만 수컷은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산란장을 지킨다. 아침이 돼서야 빙어의 산란은 끝이 났다. 빙어의 수정란은 부착 침성란으로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에 달라붙어 있다. 자연 상태에선 육안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알은 직경 1mm의 작은 크기다. 수정란은 약 한 달 뒤 부화해 바다와 민물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시 겨울 생태계의 빈 공간을 채울 것이다. 겨울철 민물에 오르는 회유성 바다물고기 빙어.
빙어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야 한다. 인간에 의해 내륙의 깊은 호수에 갇힌 빙어. 근친 교배와 환경 파괴가 계속되는 한 멀지 않은 시간에 내륙에선 빙어를 볼 수 없는 날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10cm의 작은 물고기 빙어는 아직도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바다를 꿈꾼다.